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청산 고을, 그곳에 김문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집안의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선비 가문의 채통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사람 허리까지 차올랐고 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김문석은 묵은 책을 정리하려고 사랑채 창문을 열었다가 멀리 언덕 쪽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김문석은 급히 두터운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가니 과연 한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한 옷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졌고 온몸이 얼어붙어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목에 걸린 명패를 보니 인근 양반가의 여종이었습니다. 김문석은 주저없이 여종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눕히고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 뒤 얼어붙은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지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참을 간호한 끝에 여종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여종은 자신이 낯선 사랑채에 누워있고 한 선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내 집 사랑채요. 언덕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데려왔소. 몸은 좀 어떠하오? 여종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다시 쓰러졌습니까?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문석은 부엌에 가서 따뜻한 미음을 끓여왔고 여종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급하게 먹으면 체할 것이오. 미음 한 그릇을 다 먹은 뒤에야 여종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눈 속에 쓰러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의 이름은 월양이었습니다. 청산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인 박진사댁의 종이었는데 엊그제 주인 마님이 갑자기 친정에 보낼 편지를 써서는 당장 다음 마을까지 전하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중이라 내일 가겠다고 했더니 주인 마님이 크게 노하여 당장 가지 않으면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 호통을 쳤답니다. 할 수 없이 월양은 눈보라를 뚫고 길을 나섰지만 다음 마을까지 가는 도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고 바람에 눈이 휘몰아쳐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헤매다가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진사댁 마님의 성정이 모질기로 소문난 것은 그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목숨을 걸고 폭설 속을 가게 하다니 너무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이제 몸을 추스르시오. 며칠 쉬었다가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오. 아니 되옵니다, 나리. 제가 하루라도 더 주인 댁을 비우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어찌 가겠소? 내가 박진사 댁의 사정을 설명하겠소. 월양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김문석은 월양을 사랑채에 머물게 하고 직접 박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 댁 대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김문석이 월양의 일로 왔다고 하자 잠시 후 마님이 직접 나왔습니다. 50줄의 부인이었는데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월양이가 무슨 일로 남의 집 사랑채에 있단 말이오? 김문석은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것을 구해주었고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것이 무슨 대수요? 당장 데려오시오. 종놈이 주인명을 어기고 남의 집에 누워있다니 말이 돼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며칠만 더 쉬게 해주시면 선비 양반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우리 집 종을 당장 돌려보내시오.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문석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월양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죄송하오나 아직은 보낼 수 없소이다. 최소한 일주일은 쉬어야 하오. 마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석도 선비 가문의 자제인지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를 갈며 돌아갔고 김문석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문석은 월양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따뜻한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천한 종년을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김문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 귀천이 어디 있겠소?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요.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종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사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뿐이요. 월양은 김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비들이 입으로는 인의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달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월양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문석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몸도 많이 나은 것 같으니 며칠 더 쉬다가 돌아가도 되겠소. 그런데 그날 저녁 박진사 댁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님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었는데 월양을 데려가겠다며 사랑채 문을 두들겼습니다. 월양이를 내놓으시오. 김문석이 나가 막아섰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소.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오. 마님께서 당장 데려오라 하셨소. 비키시오. 하인들이 거칠게 밀어붙이려 하자 김문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요. 돌아가시오. 선비 양반이 남의 집 종을 숨겨놓고 버티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말다툼이 벌어지는 사이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나리 제가 가겠나이다. 이 이상 나리께 폐를 끼칠 수 없사옵니다. 김문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월양을 보았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하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김문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김문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양이 박진사 댁으로 돌아가 어떤 벌을 받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대로 쓰러지듯 김문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슨 일이오? 누가 이런 짓을? 김문석은 급히 월양을 안으로 들여눕혔습니다. 월양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제가 늦게 돌아왔다며. 회초리로. 월양의 등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김문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아무리 종이라 해도 이토록 잔혹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김문석은 정성껏 월양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간호한 끝에 월양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양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문석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 댁 마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병이어서 온몸에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진사가 직접 김문석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 실은 부탁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무슨 일이 오니까? 마님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이 되었소. 온갖 의원을 불러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소. 그런데 마님이 헛소리를 하는 중에 자꾸 월양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하오. 혹시 그 아이가 여기 있소? 김문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번 마님을 뵙게 해주시겠소? 혹시 그 아이를 보면 병이 낫지 않을까 싶소. 김문석은 월양을 불렀습니다. 월양은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못 가겠나이다. 다시 그곳에 가면. 괜찮소. 내가 함께 가겠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김문석과 월양은 박진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마님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양을 보는 순간 마님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월양아, 월양아, 용서해다오. 마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내가 나타나 나를 원망하더구나. 내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대했구나.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월양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마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김문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월양을 방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님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당장 양인으로 만들어주겠소. 그러니 제발 용서해다오. 그날로 월양은 양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마님의 병도 신기하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감사의 표시로 김문석에게 상당한 곡식과 돈을 주었지만 김문석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월양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김문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머물면서 살림을 맡아주지 않겠소? 혼자 사는 사람이라 집안이 엉망이요. 월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나리. 그렇게 월양은 김문석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아 하며 지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김문석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월양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볕을 받아 빛나는 월양의 모습을 보며 김문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월양도 김문석을 보고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김문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김문석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월양, 나와 혼인하지 않겠소? 월양은 놀란 표정으로 김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저는 천출이옵니다. 어찌 나리와? 이미 양인이 되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신분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대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요.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기꺼이 나리의 아내가 되겠나이다. 두 사람은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김문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월양을 사랑했고
월양도 김문석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혼인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문석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합격하여 한양의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던 김문석이 혼인 후 갑자기 급제하다니. 누군가는 월양이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선행의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월양이 김문석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사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비밀이요? 월양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나이다. 어릴 적 영모에 연루된 집안이 몰락하면서 종이 되었사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예법도 알고 있사옵니다. 김문석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품이 있었구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대여. 월양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리께서 저를 구하신 그날부터 알고 있었나이다. 나리야말로 진정한 선비이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리를 도와 책을 정리하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드렸나이다. 김문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인 후 자신의 공부가 유난히 잘 되었던 이유를, 늘 필요한 책이 정리되어 있었던 이유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대가 나의 스승이었구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단지 나리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왔을 뿐이옵니다. 원래 나리 안에 있던 빛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문석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월양은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청산고을에 전해졌습니다. 폭설 속에서 쓰러진 여종을 구한 선비의 이야기,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문석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옵니까? 김문석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눈 내리던 날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소. 월양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옵니다. 그날 나리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나이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그들의 선함은 결국 하늘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신분이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